자,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는 1, 2월과 같은 교재를 쓰는데요. 1, 2월은 물론 일부 빠지는 사항들이 있긴 했지만 전체를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3, 4월 같은 경우에는 부분 뽑아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어서 아마 교육의 이해 부분 정리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교육의 이해 부분 중에서 정의 부분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요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저희 기본 교재는 28페이지부터 해서 교육의 개념 설명이 들어가고, 그걸 보시기에 앞서서 오늘 추가로 받으신 자료 23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추가 자료 부분 확인되시죠? 23페이지 추가 자료 보시면 교육의 이해를 교육의 이해 전체 영역을 포괄하게 된 학습 목표 나와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보죠, 학습 목표. 일단 학습 목표가 전부 다 틀렸죠. 2번 목표 분류로 접근을 하게 되면 틀린 행동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다 틀린 목표죠. 그죠?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쌤들한테 뭐 그 말 시킬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용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의 이해 파트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 먼저 교육의 어원을 이해한다. 각각의 어원에 따른 교육의 본질적 속성을 파악한다. 어원은 간단하게 혼자서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어원은 보지 않습니다. 어원은 혹시 정리 안 되신 쌤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원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양의 어원과 동양의 어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이션 이야기를 할 때 에듀카레, 에듀셀에 나와 있죠.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동양은 교육이라고 해서 한자 있잖아요. 그 한자 자체의 어원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다양한 정의를 이해한다, 암기한다. 각각의 정의에 내포된 교육의 의미를 실제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거 중요하게 볼 겁니다. 오늘 교육의 개념 중에서도 특히 정의, 그래서 주로 중요하게 보시게 되는 두 가지 정의가 조작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 그래서 정범모 선생님의 정의와 피터스의 정의, 이 두 가지 정의를 꼼꼼하게 보시게 됩니다. 그 전에 비유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하게 다루시게 되긴 하지만 그것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이해한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의 사태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교육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게 뭐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혹은 다문화 교육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등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내일 아마 이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교직관의 종류를 이해한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한다. 교직의 전문성 하위 요소들을 이해한다. 자, 교직으로서 그 교직관 여러 가지 저희가 보잖아요. 성직관이라든지 노동직관이라든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전문직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전문직관 이야기 보시고 하위 요소들을 이해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정도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보셔야 하는 주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게 되는 주제는 교육의 정의입니다. 예전에도 쌤들 교직 과목 같은 거 들으시면 보통 그 첫 번째 들으시게 되는 교직 과목, 그래서 교육학 개론이라든지 교육의 이해라든지, 그럼 제일 첫 시간에 교육의 정의부터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긴 한데 피터스라든지 그다음에 정범모 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적 현상, 말 그대로 교육의 사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준거를 제시를 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전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 31페이지를 펴보시면 먼저 교육 개념에 대한 비유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 예술의 비유, 성년식의 비유, 만남의 비유 총 5가지가 나와 있죠.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자, 괄호 1번과 괄호 2번의 사항이 중요 사항이죠.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가 원재료를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일로 파악을 한다.
굉장히 교사 주도적이고 교사와 학생의 기본적인 관계를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 접근을 합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교사입니까? 학생입니까? 교사입니다. 주형의 비유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로 보고 그 재료, 대상이 되는 존재로서 학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관에 해당하는 것이 주형의 비유입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이런 주형의 비유의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도 확실히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래서 교사가 교육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불변의 존재다. 절대적 정의,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 학생은 일방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존재. 주체와 객체로서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너무 수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형의 비유로 교육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교육적인 장면 자체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내재적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자, 두 번째 성장의 비유, 아동 중심의 교육관이다. 성장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루소, 그리고 듀이, 루소와 듀이로 대표되게 되는 성장의 비유. 자, 교육은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잠재 가능성, 내재되어 있는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건 누굽니까? 학생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실현해 나가는 거고 그 실현해 나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학생, 학습자고 교사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 정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육의 장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주체를 교사에서 학생으로 바꾸게 만든 중요한 교육적 관점이 성장으로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술의 비유. 예술의 비유와 성년식의 비유가 같이 나와 있죠. 두 개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긴 한데 앞에 나와 있었던 주형의 비유와 성장의 비유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만든 비유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개를 보통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의 비유, 쌤들 예술 해보셨어요? 이상하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미술 시간에 저희가 그런 거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시지만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느냐? 쌤들 뭘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 만들 때 찰흙, 지점토? 예. 그런 재료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요새는 뭐 이렇게 클레이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 기억나는 게 찰흙 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되게 짜증나죠. 그 지저분한 찰흙. 만들고 나면 손이 다 이렇게 막 되는 찰흙으로 뭘 만드는 거하고 지점토로 뭘 만드는 거하고 과정 자체도 다르고 결과물 자체도 다르죠. 그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자체도 다르죠. 그런 관계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것이 예술의 비유입니다. 교사가 예술가, 그다음에 원재료가 되는 것이 학생. 그럼 앞에 주형의 비유랑 비슷하지 않느냐라고도 보실 수가 있지만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되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누가 주도입니까? 교사죠. 스스로 지점토가 자신을 만들진 않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죠 아름다운 무슨 조형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만드는 건 아니고 교사가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교사 중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술의 비유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예술가와 재료의 관계처럼 교사와 학생도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렇긴 하나 대등하진 않다. 그 다음에 성년식의 비유. 성년식 하면 저희가 피터스죠. 피터스. 자, 주형과 성장의 비유가 각각 강조하는 교육적 장면의 대상이 달라요. 주형은 교육 내용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학생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을 아주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형에서 강조를 하는 교육의 내용과 성장에서 강조를 하는 교육의 방법을 조화시키는 거.
내용도 중요하고 그걸 가르치는 방식도 중요하다. 내용의 특성에 맞추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성년식의 비유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주형의 비유입니다. 성년식이잖아요. 스스로 저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입문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어떤 제도라든지 형식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그걸 관문을 거치게 되면서 어른으로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이라고 하는 관문을 거치게 되면서 아직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학생들이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주형의 비유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성년식은 교육을 미성년자인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 즉 인류의 문화유산에 입문시키는 일이다. 자,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입문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만남의 비유 나와 있죠. 만남은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특히 강조를 하는 교육적 개념이지요. 실존주의, 그죠?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 강조를 하는 개념이고 만남의 비유 역시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학자들이 선호하는 교육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괄호 2번에 보시면 화살표 다음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이고 비약적인 성장 과정이다. 연속적이지가 않다. 연속성 상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가 유지됐다가 발생했다가 유지됐다가 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단속적인 과정. 그 다음에 뛰어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뛰어오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약적인 과정이다. 저희도 모르다가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교육적 그 개념을 알게 되는 순간은 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서서히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속적이고 비약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만남의 비유에서 교육의 과정이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단속적이고 비약적인 알미, 학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 될 수 있는 만남의 관계이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만남의 비유입니다. 자, 이건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자세하게 보게 될 개념이 34페이지,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교육 개념의 여러 가지 정의 방식입니다.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정범모 선생님의 교육 개념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 방식입니다. 조작적 정의. 조작하면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조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작은 다룰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내가 뜻대로 다루기 위해서 개념을 정의를 하든지 어디에 활용을 하든지 간에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과학적으로 정리를 한 그 정의 방식이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작적 정의에 지금 괄호 1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교육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활동의 요소와 그것이 작용하는 실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를 한 것이 조작적 정의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작적 정의는 관찰 가능하고 다룰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도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보통이죠. 예로 나와 있는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범모 쌤이 제시를 한 교육의 정의입니다. 자, 교재 35페이지 정범모의 교육 개념.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 68년도에 쓰신 책에서 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68년도면 우리나라 교육학계가 그렇게 막 무르익지 않았던 시점이거든요. 정범모 선생님은 1세대 학자로 구분이 돼요. 아주 1세대, 거의 최초의 우리나라 교육학자로 볼 수 있는 거죠. 68년도에 한국에서 지금 그 교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학 자체를 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때 이제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유행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최신 교육학 이론들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셨던 학자분입니다. 아직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예 교수이시긴 해요. 연세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은퇴는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작도 굉장히 활발하게 내고 계시고 해서 영향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영향력이 되게 많으신 쌤이세요. 그래서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모호한 교육학에 대한 정의들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정의로 이렇게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쌤들이 되게 좋아하는 정의예요.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교육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관찰자,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현적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적 행동의 변화, 행동주의적인 관점이 초반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동이 변화해야만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되는 것이 동물 행동도 아니고 사회 현상도 아니고 인간의 행동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 그리고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하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연적으로 발생된 것은 아니어야 한다. 계획적인 의도에 따라서 형성되게 된 변화여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다 자세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인간 행동. 자, B 보십시오. B, 동그라미 B. 여기서 행동은 과학적 혹은 심리학적 개념으로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표출적 행동을 포함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 행동. 뿐만이 아니라 지식, 사고력, 태도, 가치관, 동기, 성격 특성, 자아 개념 등과 같이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내면적이고 불가시적인 특성도 포함을 한다. 우리가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만 포함을 시킬 것 같지만 초반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시다 보니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행동의 변화만 하면 그러면 습관만 변화해가지고 정신적으로는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될까 생각을 했더니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들만 행동이고 속으로 크게 감화를 받았는데 환경적 조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학습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외현적 행동의 변화와 내면적 행동의 변화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인간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 행동에는 외현적 행동, 그다음에 내면적, 정서적, 인지적, 지적 특성들도 함께 포함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변화. B에 보시면 변화는 인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된다. 그리고 교육학과 다른 학문들을 구분하는 핵심 준거를 제공해 준다. 여기 사례로 나와 있는 게 정치,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이 나와 있죠. 우리가 좀 친숙한 심리학을 보시게 되면 심리학은 인간 행동 관심이 있죠. 그다음에 그 인간 행동의 원천으로서 인간 심리 관심이 있죠.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래서 심리학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그 제스처를 신체적 언어를 보일 때 그 신체적 언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등등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학문인데 교육학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학문적 영역과 굉장히 다르게 거의 유일하게 인간 행동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특성이죠. 변화를 매개로 한다.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다른 분야들과 구분이 된다. 변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변화도 포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뭐 성숙, 발달, 증대 등과 같이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는 변화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로서 포함이 되는 거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성숙하고 발달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활동으로서 교육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개념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력이라는 말을 해요. 교육력. 교육력은 행동을 얼마나 크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변화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을 강하게 믿고 있는 관점이죠. 교육이 참된 의미를 지니려면 인간 행동의 변화를 실제로 일으켜야 하는 힘, 바로 교육력을 지녀야만 한다. 말로만 우리가 알았어요. 엄마가 시키면 알았어요. 할게요. 많이 하시죠. 할게 하고 안 하죠.
교육력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그 가마 행위 자체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되어야만 엄마가 나를 교육을 제대로 시킨 건데 알았어요.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교육력이 그렇게 약한 거죠. 높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적이다. 계획적. B에 보시면 세 가지 기준, 목표, 의식, 교육 이론, 교육 프로그램을 만족시키는 변화만이 계획적 변화이다. 분명한 목표 의식과 바탕이 되는 교육 이론과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만이 의도성을 가진, 계획성을 가진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목표 없이도 저희가 우연히 배울 수 있죠. 길을 지나가다가도, 왜 학원에 나오시는 길에 길을 지나가다가도 우연히 저게 있었네 라고 뭘 배우게 되는 게 있고, 길을 건널 때 이렇게 건너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학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보지 못한다. 이론적 배경도 없을 수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계획적이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계획적이라는 준거는 교육과 교육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결정적 준거일 뿐 아니라 전부 다 결정적 준거죠. 교육이 본래 임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계획성.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학교에 가서 가르치실 때도 명확한 계획성에 입각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적 준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로 봐두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인간 행동이 의미를 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조건, 특성, 다른 여러 학문 영역들과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으로 얘기를 했던 변화, 그다음에 계획적이다라는 것에 포함되는 세 가지 조건, 이런 개념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약정적 정의와 기술적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규범적 정의가 나오죠. 아주 중요하죠. 규범적 정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피터스가 됩니다. 피터스. 앞에서 봤던 조작적 정의는 교육은 이러하다. 이런 것이 교육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규범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목표 가치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바람직한가와 같은 규칙, 규범, 강령, 조건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개 비교하는 건 안 보셔도 되고요. 가치 판단이나 자기 주장을 포함한다. 이건 교육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교육이지. 와 같은 기준, 준거, 가치, 지향점 등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4번에 나와 있는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윤리학과 교육이라고 하는 66년도에 나온 책에서 피터스가 이야기를 해줘. 이 책을 쓰게 되면서 교육 철학의 선구자 와 같은 그걸 얻고 칭호를 얻으면서 굉장히 크게 부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 과정 철학 있잖아요. 교육 과정 철학 쪽에서는 피터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학자들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반의 학자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학이나 이런 근대 학문들의, 현대 학문들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자생적이지도 않고 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좀 미국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교육학의 여러 이론들이 확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특히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정본모 쌤이 있었죠. 정본모 쌤의 직계제자 중에 한 분인 가장 과정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용우 선생님. 혹시 이름 들어보신 쌤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과정 철학 쪽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은퇴를 하셨지만 또 되게 큰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의 개념, 교육의 이런 책들도 많이 쓰셨고 많이 보는데, 그분이 피터스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피터스와 관련된 아티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교육 과정 혹은 철학, 과정 철학 쪽에서 인기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터스는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처음엔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처음엔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해를 하고 나서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피터스의 교육 개념 정의 방식 보시면 박스 보십시오. 박스. 피터스는 그 이전까지 학자들과 달리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면서 교육은 이거다라고 말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교육은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기준으로서의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고 인문으로서의 교육. 우리 앞에서 봤었죠. 주형의 비유, 어쩌고저쩌고 비유 얘기를 할 때. 그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교육받은 최종적인 목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의 개념을 제시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교육을 행위자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교육은 교육의 개념 안에 붙박여 있는 가치. 교육의 개념 안에 붙박여 있는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요? 내재적 가치. 맞습니다. 바로 내재적 가치입니다. 이 내재적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정의라고 내린 건 아닌데 피터스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굳이 뽑아내자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의로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귿. 그래서 교육의 개념 안에 붙박여 있는 세 가지 준거, 이 내재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들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규범적 준거와 인지적 준거와 과정적 준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식 때도 마치 기계처럼 암기를 했던 세 가지 준거입니다. 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활동 또는 사고와 행동의 양식으로 사람들을 입문시키는 성년식이다. 세 가지 준거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입문시킨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입문된 사람들이 누구게요?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교육받은 사람. 성인이 되면. 그래서 성년식을 무사히 치르고 난 사회인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바로 교육받은 사람. 또 다른 말로 풀어서 보시면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에 의해 의도적으로 전달되거나 전달된 상태를 바로 교육 혹은 교육받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옥쇼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비슷한 얘기들이 또 반복되죠. 교육의 개념 속에 붙박여 있는 내재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마음의 획득 또는 개발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 여기 딱 그거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외우신다 그러면 아까 기억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안에 있었던 그 부분을 암기해 두시는 게 괜찮습니다. 개념 안에 붙박여 있다.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온당하다. 이런 개념들은 피터스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표현들입니다. 다른 학자들, 다른 이론가들한테서는 거의 안 보여요. 개념 안에 특히 붙박여 있다와 같은 표현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피터스구나. 피터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규범적 정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의 개념 정의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피터스가 정의를 했었던 기준으로서의 교육, 인문으로서의 교육, 교육받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기준으로서의 교육 세 가지 성립 준거가 나옵니다.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자, 개념, 명칭 확인하셔야 되고 명칭에 대해서 쓰실 수 있도록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규범적 정의가 뭔지, 인지적 준거가 뭔지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씩은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파트는. 먼저 규범적 준거.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자,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활동 자체가. 교육이 추구하려는 내재적 가치는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바람직성, 규범성, 가치성, 좋음 등과 같은 가치를 의미를 하게 된다. 가치 있는 것을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논리력을 가르친다. 이걸 공부를 하면 논리력을 습득할 수 있다. 이 교과를 공부를 하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논리력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예요. 논리력을 습득하는 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음의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 여러 특성들 중에서 논리력은 들어가 있겠죠. 논리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어디다 써먹어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가 살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걸 가르치느냐를 보는 부분이 규범적 준거가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논리력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논리력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논리력을 배우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논리력을 배우면 뭘 할 수 있어서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교육학 왜 공부하세요? 교육학은 규범적 준거 이 조건을 충족시킬까요?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의 이성과 마음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학은 정말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교육학은 규범적 준거를 충족시키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로서 쌤들의 이성이 개발됩니다. 당장 이게 시험 성적이랑 관련이 되니까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많은 교양 교과들 있잖아요. 인문 교양 교과들 같은 경우 이런 규범적 준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 교과들이에요. 보통 재미가 없죠.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배우기만 하면 논리력, 사고력, 이해력, 그 문화예술에 대한 감흥력, 양식 이런 것들을 신장시켜주는 것들 내재적 그 준거 가치를 가진 것들이죠. 규범적 준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준거 같은 경우에는 수단화되고 도구화된 교육적 내용이나 교육의 실시를 부정해요. 그래서 외재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교육학을 공부하는 건 규범적 준거를 충족시키는데 교육학 논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교육학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재적 가치를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 피터스 기준에 충족시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보게 되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지적 준거. 자, 그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구체화된 교육 내용입니다. 인지적 준거. 그래서 지식이나 이해와 인지적 안목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교과 내용. 그걸 피터스의 표현에 따르자면 지식의 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식의 형식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식의 형식. 폼 오브 널리지예요. 지식의 형식은. 그래서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만 하고 이러한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식과 정보가 유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물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안목이 형성된 상태다. 안목 이야기 계속 나오죠. 안목, 볼 수 있는 눈, 통찰력.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다른 학자들이 다른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다르게 얘기를 해요.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관적 사고라는 말 혹은 지식의 형식이란 말로 표현을 했을 텐데 지식의 구조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텐데 여기서 말한 인지적 준거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가치로운 거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이 다 모여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지식의 형식이다. 그래서 교육은 신념 체계를 변환시키는 전인적 교육이어야만 한다.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 방식을 길러주는 훈련과 구분된다. 이게 그 교육과 훈련 이야기는 보통 그 행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훈련이 좀 많은 교과들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개념이긴 한데 쌤들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서 지금 23페이지부터 저희가 아까 잠깐 봤었죠. 23페이지 중에서 교육의 대표적 정의라고 해서 정보몰 쌤 정의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교육의 개념에서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이야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교육과 훈련 이야기 나왔어요. 이 부분 조금 봅니다. 교육과 훈련. 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것이다. 교육은 보다 넓은 신념의 체계를 다루고 그 신념 체계 자체, 즉 안목,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예로 나와 있는 게 체육과 신체 훈련이 나와 있어요. 체육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신체 훈련은 훈련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체육은 조화로운 삶을 목적으로 거기에 기초가 되는 신체적 적합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뜀틀을
뜀틀 맞지? 뜀틀을 할 때 몇 단을 뛸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스스로의 활동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식을 익히고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변화시키는 접근 방식이 된다라고 보는 게 체육인 겁니다. 반면 신체 훈련은 좁게 규정된 특수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신체 단련이나 기능 훈련에 한정한다. 그래서 나는 4단을 넘겠다. 그럼 그 4단 자체를 넘느냐, 5단 자체를 넘느냐 안 넘느냐, 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더라도 넘을 수 있으면 끝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신체 훈련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단순히 뜀틀만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태도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바뀌어야만 훈련이 아니라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책에 보면 비유로 하나 더 나와 있었던 게 되게 웃기긴 한데 수업 시간에 쓰기가 좀 그래서 빼긴 했는데, 그래서 성교육과 성훈련이 어떻게 다르냐. 되게 직관적으로 오죠. 체육과 신체 단련이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전혀 다르죠. 그렇지, 전혀 다른 느낌이야. 그래서 그건 혼자 곰곰이 복습하실 때 정리해 보시도록 하시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밑에 표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게 교육과 훈련.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다. 훈련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 행동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가치가 배제된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은 신념이나 안목을 길러주는 거다. 훈련은 기술의 습득. 그다음에 교육은 종합적인 변화. 훈련은 일부의 변화. 특정한 영역의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이것이 신체를 훈련시키는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전인적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은 연습, 단순히 반복을 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어떤 세상을 보는 시선의 변화라든지 관점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문제만 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인 교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지적인 교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안목을 기르는 거하고, 지금 피터스 규범 인지 과정, 규범 인지 과정, 규인과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그죠?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에 가까운 행동이 되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우리 그렇게 하죠. 마치 기계처럼. 근데 외우는 게 진짜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뭘 알아야 생각을 하지. 그죠? 그래서 의외로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막 철학하시고 이러시면 막 되게 막 사유나 사고나 이런 것만 강조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개념 정의 암기. 그래서 막 달달달달 외우고 확인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저도 되게 충격받았던 게 석사과정 처음 들어갔을 때 전공 수업이었는데, 전공 수업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와서 짜 해서 해당 저희 학문 영역에 정의가 좀 길었어요. 정의가 길어가지고 한 5줄 정도 되는 정의인데 영어로 그죠 써서 외워라.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걸 외우는 거다. 그래서 다 앉아서 그죠 나름 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첫 시간에 하는 게 암기예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고 서로 확인하는데 못 외워. 그래서 막 쉬는 시간에 한탄을 하고 이게 무슨 공부냐 그랬더니 그죠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니들이 암기하는 걸 되게 우습게 아는데 그게 기본이 돼야만 고차원적인 사고도 되고 어쩌고 그래서 다 반성을 하고 열심히 외우고 지금 못 외워요.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구분짓는 기준 자체가 인지적 준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정적 준거, 규범적 준거가 교육 자체가 가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인지적 준거는 그 가치 있는 내용을 내용 면에서 구현을 했느냐를 얘기를 한다면, 과정적 준거는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 내용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 그러니까 학습자가 정확하게 의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발성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규범적 준거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때리니까 왜 체벌이 무서워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을 주니까 상을 받고 싶어서, 혹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규범적 준거, 그러니까 과정적 준거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보상과 벌이 있잖아요. 보상과 벌을 통해서 조건화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동물들을 가르치는 거, 훈련시키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터슨 되게 경계를 하죠. 그래서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재적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
저거 재밌겠다, 궁금하다와 같은 내재적, 내발적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되게 까다롭죠. 내용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 같이 있는 것들이 다 내용적으로 구체화돼야 되고 가르치는 방식도 이래야 돼요.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립학교에서 교육 중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게 있을까요? 또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닌 게 어딘가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아주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그 뭐 박사 과정에서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게 보통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관심 있게 보는 중등학교에서는 잘 없죠. 이런 애가 있으면 이상하게 보겠죠. 너 왜 공부하니? 되게 하고 싶고 궁금해서 내가 나한테 흥미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내가 뭐 책을 보면서 내가 요새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있어. 왜 읽는데? 그러면 내용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막 그래서 읽고 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멀리하죠. 친구도 교사도 쟤는 좀 이러면서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교육적인 입장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은 그렇지 못한 게, 우리는 지금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추구되어야만 하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화돼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그 자유교육, 리버럴 에듀케이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중등에서만 못하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학 과정에서도 못해요.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너무 수단화되고 도구화된 교육의 가치가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강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 자체도 굉장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5급 문제에서도 본질주의 가지고 대학 교육의 문제점 얘기를 하고 개선점 얘기를 하게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의 여러 가지 정의 방식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못하는 거, 하지만 가치 있는 거를 찍으라 그러면 피터스가 얘기를 하는 규범적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적 준거의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조건화나 세뇌는 교육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화를 하거나 세뇌를 하게 되면 행동 자체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성 없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행동을 하는 거 없죠. 그죠? 엄마가 그 뭐 용돈 얼마 올려줄 테니까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나 내 자발성과 상관없이 그 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용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전혀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과정적 준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게 된 여러 가지 보상 수단들, 그다음에 그걸 권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등 교육에서 그 시험 성적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추가적인 두 가지 교육의 개념으로서 인문으로서의 교육과 교육받은 사람 두 가지 나와 있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문으로서의 교육. 자, 인문은 성년식이다. 사회 구성원인 사회인이 되는 관문에 들어섰다. 자, 공적 전통에 입문하는 것이다. 이 공적 전통이란 삶의 형식 또는 지식의 형식, 우리가 보통 피터스의 관점에서 따르자면 지식의 형식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식의 형식이고 전체 인류가 오랫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전통이다. 이게 도대체 가시화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제도,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 근데 보통 다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회화랑 비슷한 개념이라서 좀 다르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회화는 말 그대로 그냥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인문으로서의 교육이 말하는 그 인문, 공적 전통, 지식의 형식으로 입문하는 것은 사회화를 포함해서 그 안에 포함하는 내재적 가치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걷는다, 왼쪽으로 걷는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 되게 갈등이 많았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원래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노래도 불렀어요.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 모르시죠? 부를 수 있지만 부르지 않겠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바뀌었죠. 바뀌어서 지하철 같은 거 다닐 때 사람들 오른쪽으로 다녀야 되죠. 그게 바뀌었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다 오른쪽에서 해야 되고, 바뀌면서 막 되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것 자체를 익히는 것에 그치면 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게 돼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적 가치, 내재적 가치까지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이런 인문으로서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은 우리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느냐, 교육의 목적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많이 활용되는 개념인데,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따로 필요 없다. 왜? 교육받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 교육받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상하죠?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교육받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교육받은 사람은 뭐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워낙 내재적 가치를 가진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타당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의 개념 속에 내재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 역시 내재적 가치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교육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도 당연히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바로 이 교육받은 사람은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 자유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무엇에 근거를 해서? 나 자신의 이성에 근거를 해서, 합리성, 이성, 마음에 근거를 해서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법적인 제도나 사람들의 눈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가 머리로, 내가 교육받은 머리로 생각을 해서 상황 자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누가 지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지식의 형식을 정당화하게 되는 논리로서 논리를 얘기를 할 때도 이 교육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피터스도 그런 질문 엄청 받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쌤, 교육받은 사람 좋은데 그게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내재적 가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 말고도 외재적 가치라고 하는 걸 완전히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왜 그런 교과들만, 전통적인 교과들만 그 중요한 거고 다른 그런 도구적인 수단적인 교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피터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건전한 비판 능력,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건데 그거 어떻게 네가 획득했느냐? 학교에서 공부해서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네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네가 그런 교과를 배웠기 때문에, 전통적인 내재적 가치를 가진 교과를 배웠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입이 그냥 쏙 들어가겠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은. 실제로 그랬고, 이 피터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용우 쌤 같은 경우도 수업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학생들과 갈등이 굉장히 이걸 게다가 나중에 배우면 이런 교과들을 뭐 3, 4학년 이럴 때 배우면 괜찮아요. 이런 데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교육학은 이런 거지 라고 다들 이해를 하는데, 첫 시간에 이런 걸 배우잖아요. 1학년 처음 들어가서 보통 교육학도 안 좋아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면 막 학생들이 막 혼나가지고 막 이용우 쌤이 되게 성격 과격하셔서 나가라 그러거든요. 수업 듣다가 안 맞으면 나가라고, 나가시오 그러면 항상 존댓말로 나가시오 하면 나가야 돼요.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시죠. 타임아웃제. 실시하셨죠. 되게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죠.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터스의 3가지 준 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넘겨보시면 옥쇼트의 교육 개념 나옵니다. 피터스가 옥쇼트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윤리학과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서양 교육학 혹은 교육 철학계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장을 가능하게 했던 토대는 옥쇼트가 닦았어요. 옥쇼트가 정치 철학자인데, 그 이제 교육학계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위대한 교육 철학자는 위대한 정치가다, 정치 철학자다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플라톤이 썼던 그 유명한 국가론 같은 경우에도 그 교육 철학을 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같이 간다. 그래서 옥쇼트도 그런 관점에서는 정치 철학자이긴 한데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객관식 거의 후반부에 한번 옥쇼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쇼트도 이름,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적 관점, 교육에 대한 관점은 조금 봐두셔야 됩니다. 자, 박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존주의자에 가깝다. 사실 그 4가지 준거를 가지고 딱딱딱딱 분류를 하기에 딱 맞지는 않아요. 딱 맞지는 않은 학자이긴 한데, 이 옥쇼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4가지 중에 구분을 하자면 항존주의자, 전통적인 가치를 높게 보고 인간의 이성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항존주의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는 교육의 개념을
문명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많이 듣던 이야기죠.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 별로 안 보고 싶죠, 이런 거는. 그다음에 대화로서의 교육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연구를 하는 건 입문 이야기 많이 하고요. 대화로서의 교육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을 맺고 있다. 문명의 입문은 초월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초월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속해 있었던 세계관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 인류, 문화유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숙한 상태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쇼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입문하지 못하는, 문명으로 입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낱낱이 개인으로 존재를 할 뿐이지 정말 인류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문명의 전승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활동으로 간주가 된다. 초월의 과정과 대화 없이는 문명에 입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의 개념으로서 각각 설명을 할 때 이 문명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보시면 문명의 개념이 간단히 나왔으면 기억해 보시면 문명이란 문화의 일상적 의미를 넘어선다. 인류의 위대한 성취로서 비물질적인 것이다. 우리가 보통 문명 얘기를 하고 문화 얘기를 하면 문명은 물질적인 거, 문화는 정신적인 거 이렇게 사회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문명이라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 문명과 문화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문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럼 문명에 입문한다는 것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한테 내재화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이 바로 문명은 혹은 문명적 유산은 오로지 학습을 통해서만 상속될 수가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명의 유산은 전수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전수하는 사람이 누구다? 교사다. 오로지 교사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교사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는데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죠. 전통적인 동양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스승, 왜 그 군사부 일체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이제 그 워낙 수직적이고 주종적인 관계의 관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교사라는 집단이 가지는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봤지만 서양의 문화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의외로. 저희가 서양교육사 공부하다 보면서도 나오긴 하지만 최초의 그리스의 교사들을 보게 되면 노예들이죠.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패배를 했던 전쟁을 통해서 졌던 그 사람들을 중에서 좀 배웠던 사람들을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 되게 싫으니까 번거롭고 힘드니까 노예 계급한테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점 자체가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옥쇼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 위대한 일은 오로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일을 가장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바로 교사다. 그래서 교사를 보는 눈 자체를 확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바뀐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그래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찬사, 바로 이 학교만이 그 일을 하는 곳이다. 새로 등장하는 세대에게 문명을 전승하는 과업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와 학교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인류 문화유산, 문명유산 자체를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굉장히 무거운 일임을 깨달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무겁죠. 인류 문화유산의 전승 쌤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초월 과정 얘기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로서의 교육은 요거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해 보시면 뭐 시적 대화로서의 교육 나와 있죠.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교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교류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세대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 의미에서 교육은 인간 세대들 사이에 진행되는 특수한 교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대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다. 입문되는 것이다. 입문의 수단으로서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로 문명을 전수하는 도구로서 대화,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대화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고 1대1로 하는 대화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전수를 하게 추구를 하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세대들 간의 대화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 교육도 일종의 대화라는 거죠. 이 세대가 저 세대로, 교과서를 쓴 세대가 교과서를 공부하는 세대로 서로가 그 교육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귿에 보시면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 이분도 그걸 되게 좋아했대요. 옥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카,
되게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굉장히 멋쟁이였대요. 항상 멋쟁이라서 막 양복 색깔도 남들이 안 입는 거 있잖아요. 영국 분이신데 막 어디 갔더니 막 노란색 자켓에다가 막 아름다워 그 저희가 그 꽂는 거 있죠. 꽃 같은 것도 되게 화려한 거 꽂으시고 나오시고 또 그 스포츠카도 굉장히 그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근데 이 과학기술 시대에 문명적 세례를 받으셨던 오크셔트 현대인들이 대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시의 목소리. 그래서 시의 목소리는 과학과 정치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풍성한 상상력과 미적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과학과 정치의 목소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의 내용 안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정서적 혹은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시적 언어, 시적 대화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언어와 사고방식을 배우고 대화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비로소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대화에 입문할 수가 있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게 됩니다. 피터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피터스가 이 오크셔트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년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여기 문명으로의 입문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이에요. 먼저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교육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으로서 성년식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오크셔트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교육 철학 파트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 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한 번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봐도 될까요?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죠? 그죠? 오래 하니까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쉬셨다가 아직 요 꼭지 안 끝났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